태조 사후에, 태조 왕건 사후에, 당연히 이제 왕위 계승 원칙에 따라서 이제 왕위를 계승해갖고, 해종이랑 왕이 나옵니다만은, 자, 다른 호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쵸? 호족 외척 세력들이 강합니다. 정치적 불안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광주 부원군이었던 왕규란 이 놈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종이 그 과정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태조의 정략 결혼의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해종이 죽고 그 동생이었던 정종이 왕에 올라요. 태조가 여러 아들들이 낳았잖아요. 아들만 45명입니다. 그쵸? 딸 9명에 54명이야.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왕의 아들이었던 거죠. 정종은 개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 서경천도를 합니다. 서경천도. 서경천도를 시도하는 거죠. 서경천도를 시도한다. 자, 요거 적을까요? 서경을 천도한 거 아니고요. 서경천도를 시도합니다. 뭐 아버지가 중요시 여기라고 한 곳이니까 난 이곳으로 가겠다 한 거죠. 호족들이 그러겠죠. 왜 가시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요? 무슨 일로요? 이런 거죠. 야, 거란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거란을 좀 대비해야 돼. 아니, 거란이 요즘에 너무 심상치가 않으니까, 옛날에 발해도 거란한테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란을 좀 대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서경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거란 침입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근데, 호족들이 개경에서 새로운 수도를 옮기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호족들이 그런 거죠. 뭐라고 하냐? 서경천도 이건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란이 두렵다면, 거란의 침략이 두렵다면, 군대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군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경천도는 결국 못했고요. 관군 설치로 그쳤다라는 거죠. 관군. 그쵸? 이때 정종 때 특수군이었던 관군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자, 그리고 또 정종 역시 아마도 그 호족들의 암투 끝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왕에 올랐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광종이라는 인물입니다. 광종. 자, 광종이라는 인물이 왕에 올랐습니다. 자, 광종은요, 자, 다른 거 없죠. 왕권 강합니다. 자, 뭐냐면, 형들이 죽음을 봤어요. 형들이 죽음을 봤어. 불안하죠. 왕권이. 그래서 이 호족들의 동태를 살펴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초창기에 왕의 즉위세는 일단은 호족들, 괜히 설치다가는 안 되겠어. 나서다가는 괜히 이제 형들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자. 일단은 호족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 걸로 하자 이런 거죠. 이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자, 준비하면서 이제 7년 동안 가만히 준비만 하고 있다가 이제 터트린 거죠. 그 첫 번째 터트렸던 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일단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재정권이에요. 재정권. 그렇죠? 재정권. 중요합니다. 이 재정권을 어떻게 장악하냐.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권을 뺏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호족들이 이제 초창기 때부터 불법으로 자기 집안의 노비로 삼았던 하나의 그 호족들의 경제적 하나의 권력적 기반이었던 이 노비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거야. 노비안검 눈으로 보고 검사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 이게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알겠죠? 노비안검법. 자, 보시면은, 자, 뭐 한다? 이들을 뭐랄까,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자, 노비들은 사실상 재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이게 근데 다시 원래 자리는 양민으로 다시 복귀를 시킨다면 그들을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으로 변모할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시니까 국가 재정 확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쵸?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매우 중요하죠? 노비안건법. 자, 노비안건법 다음에 우리가 그 밑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제가 순서를 좀 같이 볼게요. 이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주형공부법. 자, 뭐냐, 이거는 역시 재정학보입니다. 요 노비안건법과 더불어서 재정학보를 위한 거예요. 주현공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와 현마다, 이제 앞으로 주와 현마다 공납과 부세. 여러분들 공납과 부세를 공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결국은. 알겠죠? 주와 현마다 세금을 내가 거두겠다. 이 아버지 때 태조 왕건 이래는 그냥 가끔씩 뭐 금유라든가 조장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고 그냥 가끔씩 세금을 갖고 온 정도인데 나는 정확하게 걷겠다. 이게 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호족들을 조금씩 압박해 가는 거예요. 이 노비안건법 성공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조금씩 압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마 현마다 공납과 부세를 거둬들이겠다. 조세를 확실하게 징수하겠다. 이런 거죠. 뭘 위한 거야? 다 재정확보를 위한 거야. 뭘 위한 거?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거.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재정권이에요. 자, 재정권에 있어 두 가지, 노비안건법과 주현공부법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장악해야 되는 게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일단은 내가 뭔가 개혁을 하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새로운 세력들, 나의 옆에서 측근이 되었고 나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세력.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호족들은 이들은 좀 자기 권력에만 너무 욕심이 많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옆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후원해줄 수 있는 그 세력들. 그래갖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측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거지. 기존 호족들, 얘네들 희망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위해서 뭐 한다? 과거제 실시합니다. 과거제. 시험 보게 하면서. 호족들은 시험 봐서 관리가 된 분들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간에 공로를 세워갖고 이제 공신이 됐고 관료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료를 뽑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 시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거제 실시입니다.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기라는 당시 이 사람이 후주 출신, 중국이야. 중국은 옛날 당나라 때부터 이미 그 당나라 그 전부터도 계속 과거 시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계속 이 신분제 사회가 워낙 고착화되다 보니까 시험 못 봤죠. 고려 말에 신라 말에도 최충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뭐 시험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관료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를 당시 중국 귀화인이었던 중국 후주 출신의 쌍기로부터 건의받아갖고 새로운 신지 세력들을 등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무식한 호족 나가고 이제 똑똑한 애들을 내가 등용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엄포예요, 엄포. 알겠죠? 그러니까 재정권과 인사권을 이제 중시해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재정확보가 넘어서 이들은 이제 국가의 양민이 되는 거니까 이들을 하나의 군사력으로 또 전환할 수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군사권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하나의 왕권 3종 세트, 왕권 강화를 위한 3종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한 거야? 공신과 호족들, 바로 이 호족들이, 공신들, 호족 세력들을 이제 숙청해 나가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이제 궁으로 불러들여갖고, 권력 강화됐으니까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야, 난 누군지 알아? 내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더니만 나는 호구로 알아? 이러면서 호구 아니야. 나 황제야, 황제. 그러면서 자신을 황제라 칭하면서 연호를 세웁니다. 연호. 자, 광종의 연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뭘까요? 광덕준풍. 기억하세요. 광덕준풍. 자, 나 이제 황제란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왔던 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자주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 연호를 만든다. 이러면서 광덕준풍 같은 연호를 만들고 나는 황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황제의 수도다. 황도. 개경은 황도. 서경도 중요하게 하니까 서경은 서도 하면서 내가 이제 황제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황제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줄 세우기 작업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황제 밑에 여러 신하들도 내가 등급을 매길 거야. 이러면서 등급을 매깁니다. 백관은 관료들입니다. 백관들의 공복, 그렇죠? 관료들의 공복, 관료들의 복장, 공무원들의 복장을 정하는 거야. 몇 갈로? 몇 색깔로? 4칼라. 사색으로 네색 공복입니다. 네색 공복, 사색 공복입니다. 자색, 단색, 비색, 녹색. 그러니까 왕 밑에 자색 공복을 입은 관리, 단색 공복을 입은 관리, 비색 공복을 입은 관리, 녹색 공복을 입은 관리 하면서 줄을 세우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알겠죠? 이렇게 재정권, 인사권 확보 이후에 이제 황제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왕권가. 그 다음부터 호족들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광조한테 설설 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백성이 힘드니까 민생 안정책으로서 설치해줬던 게 재위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재위보. 민생들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위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줄게. 위기에서 구제해줄게. 그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보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가서 사회 파트에서 볼 텐데 이거는 뭐냐면요. 일정 기금을 마련합니다. 일정 기금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정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자 사업을 벌입니다. 이자 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자 사업으로 나왔던 이익금을 이제 뭐 위기에서 구제해 주니까 누구를 구제해 주는 거야? 백성들을 구제해 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민생 안정 자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단이라고 알죠. 뭐 박찬호 뭐 나중에 아니면 유현진 장학재단 이러면은 유현진 선수가 자기 연봉의 일부분을 이제 재단에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단에서는 유현진 장학재단에서는 그 자금을 받아갖고 그걸 이자 불리기 사업을 해갖고 그 이자를 가지고 그 당시 야구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이다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마련한 다음에 이자 사버려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갔던 게 죄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됐나요? 자, 숭불정책입니다. 자, 우리 숭불정책 보시면은 불교 장려라고 우리가 딱 나와 있어요. 불교 장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렇죠?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입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광종이. 아버지 유언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 태조 왕건이 이제 불교를 성대히 개최, 불교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고 불교를 숭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해종 정종 때, 형들은 때는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딱 호조들 정리한 다음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불교 저도 사랑하거든요. 불교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숭불정책한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과거 시험 했잖아. 과거 시험. 과거 시험 하니까 그 과거 시험에 뭐도 두는 거야. 승려들도 과거 시험 보게 하는 거야. 승과입니다. 승과. 승과 시험이 이때 승과가 시행됩니다. 승과도 시행된다. 과거 시험에 승려들도 과거 시험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려들도요. 과거 시험을 보게 합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과거 시험 보면은 그들도 승계라고 해갖고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게 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 해갖고 왕사, 국사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사, 국사 제도입니다. 승려들도 단계를 밟아갖고 왕사, 국사까지 올라가기도 하였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승려들을 이제 한마디로 중앙의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렇죠? 정치의 새로운 세력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자, 거기에 종파도 통합합니다. 종파 통합. 요거는 조금, 뭐, 경찰 시험 이런 데서는 몇 번 나오는데,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자, 이때는요, 교종과 선종인데, 사실은, 알다시피, 고려 말에는, 호족들 같은 경우는 선종을 좀 이렇게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나죠? 선종 선호. 그치? 선종과 교종 아직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선종을 선호했단 말이죠. 선종을 선호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왕이 됐잖아. 왕이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간 거야? 교종으로 간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거죠. 자기가 호족일 때는 선종을 하다가, 그치? 교리, 참선 이거 강조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왕이잖아. 다시 교리가 아니고 참선과 수행을 강조했다면 이때는 다시 교리와 경전 요 강조하는 교종 쪽으로 옵니다. 자, 그랬다 보니까 교종을 다시 좀 융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임명하냐? 균여라는 인물을 임명합니다. 균여. 이분 좀 중요합니다. 균여. 뒤에 이제 불교사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균여를 귀법사 창건하면서 이곳의 주지로 임명을 해요. 이분을. 되게 유명한 분, 광종 때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귀법사 주지로 임명을 하면서 이분을 중심으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게 한다. 일단 교종 통합,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교종 통합부터 먼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호족들의 그 기반은 선종이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선종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법안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중심으로 선종도 통합을 합니다. 많은 거기에 그래도 주는 뭐였다? 교종 통합이 그래도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 천태학. 천태학을 전파한다. 이 천태학이라고 하는 게 천태종인데 이게 불교의 학문입니다. 불교 학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중국에 왜 이걸 전파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밑에다 적으세요. 알겠죠? 이걸 왜 전파하냐? 당시 고려 초에는요. 중국 같은 경우가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혼란의 시기예요. 5대 10국이라는 혼란의 시기인데 그 혼란의 시기 동안 사실상 중국이 어떻게 되냐? 그냥 불교도 개판되고요. 모든 사상들이 개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개판된 상황에서 야, 너희 우리 쪽에서 천태학 공부하고 가신 분들 있지? 그러니까 그분들 좀 보내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분들 좀 보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우리 태권도 중에 태권도 감독들이 씨가 말린 거야. 씨가 마른 거야. 그래서 어디 쪽에서 저쪽에 있는 우리한테 태권도를 배워갔던 뭐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태권도를 많이 배워가고 근데 그쪽에 이제 괜찮은 분이 있는 거야. 그한테 야, 그쪽 미국의 어떤 분에게 우리 한국 태권도 감독을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당시 중국이 불교 사상에 대한 부분들, 사상적인 어떤 탄압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쇠퇴해지자 우리 쪽에서 이제 천태학 승려들을 이제 불러들여갖고 한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의통하고 재관입니다. 의통 같은 경우는 통이잖아, 통. 중국 건너가서 천태학 16대 교조가 되신 분이야. 중국 건너가서 천태학의 교조가 되신 분이에요, 교조. 재관은, 네. 재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천태사 교의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이고요. 알겠죠? 요건 불교사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은 언제 광종 때 3명의 요 승려들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호족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반발하면서 뭐 한다? 반동정치가 발생한다. 반동정치. 자, 반동정치 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눌러버리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동정치가 생긴다. 그래서 호족들이 다시 조금 세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왕권이 살짝 위축되긴 해요. 이 당시에. 뭐 그렇게 정도로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시정전식과 자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됐냐? 토지제도가 시작됩니다. 토지제도. 자, 토지제도 제가 앞에서 우리 언급했었던 토지제도는 뭐라고요? 수조권 분급제도라고 했습니다. 수조권 분급제도. 새로운 역분전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쵸? 그쵸? 그 수조권 분급제도. 즉, 관리들의 월급을 수조권 형식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 시정이 뭐야? 처음으로 정했다. 처음으로 정했다. 그치? 전지와 시지. 뭘 준 거야? 전지하고, 땅에서 나오는 거, 토지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뗄감으로 주는 거, 뗄나무 시자입니다. 뗄나무 시자 해갖고, 전지와 시지를 주는 전식과를 이제 뭘로? 관리들에게 수조권 형식으로 주는 거. 이게 관리들의 월급입니다. 누구한테 주냐? 전직과 현직. 그쵸? 즉, 산관과 직관. 전직 관료, 은퇴한 관료, 현직 관료, 지금 현재 관료들에게 모두 주는 걸로. 그런데 자, 이 전식과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중국의 제도를 좀 번떠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뭐냐면 18과야, 18과. 이게 처음에 18과를 분급을 해주는 건데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아직 18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18과가. 그렇지? 그렇죠? 지금 만들어진 게 뭐야? 광종 때 4개, 4색 공복이란 말이야. 4색 공복. 그쵸? 지금 18개가 아니고, 포칼라야, 포칼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니야, 18과. 원래 이제 중국의 건데, 이걸 18과로 맞추려면은, 4색을 어떻게 돼? 18과로 나눠야 돼요. 자단, 비, 녹이잖아. 그쵸? 요거입니다. 그러면 이걸 18과로 하면 여기가 뭐 한 4개. 그치? 여기가 한 5개. 여기가 한 4개. 여기가 한 5개. 이래야지만 4개, 5개, 4개, 5개니까 18개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뭐예요? 관품 아니야, 관품. 그치? 어쨌든 나눴으니까, 그쵸? 서열을 나눴으니까. 관품인데, 이걸 뭘로 하려고 거냐? 이거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아주 인품적인 요소를 집어넣자. 제일 착한 놈, 그 다음 착한 놈, 그냥 보통인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식으로. 인품을 정해서 넣자. 이런 거죠. 처음으로 관료들의 월급을 정했습니다만은, 전지와 시지로 정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18과로 만들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관료들의 서열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18과로 쪼개다 보니까 여기 인품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아직까지 조금 제도가 미비하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요 시정전식과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 앞에 광종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요 성종 사이의 내용이 갖고 순서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종이 4대고 경종이 5대고 성종이 6대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종하고 성종은 기억하지만 그 사이에 경종을 잘 기억하면 돼요. 경종은 딴 거 없습니다. 시정전식과 잘 기억하시고 전식과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순서 문제에 유의하시면 돼요.